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나온 청와대 공식 입장입니다. 이 발언으로 정리되나 싶었던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과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촉발시킨 용인의 전력 확보 문제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산업단지의 입지는 기업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력과 용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어 분분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용인 반도체 단지 이전 논란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그리고 양준호 새만금개발공사 사업계획처장과 JTB 정원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단지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용인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대안으로 거론된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정원익 기자, 먼저 이 사안 어떻게 촉발이 되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지요.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닉스가 600조, 삼성전자가 350조, 모두 더하면 이제 100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이 몇십 년에 걸쳐서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죠.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전진 기제가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 경쟁력에 굉장히 이제 매우 향상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 16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내에서 이 같은 전력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이제 한계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전력을 뺏기게 되고 또 송전솔로와 변전솔도 건립해야 되는 그런 또 이 중에 부담을 또 안게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지역에서는 불만이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 정치권까지도 합세를 하게 되면서 용인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지난해 말에 또 이재명 대통령도 또 그랬습니다. 도지사 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 내가 왜 그때 그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엔 대통령도 이 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한 거였죠. 또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또 올해 초에 그랬죠. 이제 이 지역 이제 그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지역 이전의 검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용인 클러스터 이전론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북 지역과 경기 지역의 정치인들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졌고 또 지역 간 갈등까지도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청와대가 지역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 이전은 기업이 선택할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드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비슷한 말을 또 했습니다. 이제 이미 결정된 걸 뒤집을 수는 없지만 이제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의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역 이전론의 불씨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자 그 경기 지역의 정치인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 또 여러 언론 매체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용인 지역에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그 논리들을 펼쳤습니다. 주요 그 요지를 살펴보면 용인 지역에 있어야 인력 확보가 쉽고 관련 산업의 직접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고 또 물류 확보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제일 핵심이 됐던 전력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제 다소 좀 비중이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예, 먼저 우리나라의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고 자료 1을 보시면은 예. 우리나라 지금 발전소가 지금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고 네. 또 송전선도 사실 수도권에 밀집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요가 워낙 또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예. 발전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송전선도 많이 건설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송전선도 지금 부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접속하려고 그러면 한전에서 이제 송전망 부족으로 접속을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수도권에다가 이제 수요를 대단히 지금 이제 수도권 수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수요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게 네. 과연 우리가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네. 김혜중 대표님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핵심적인 문제를 짚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송전선로는 어떻게 건설할 거냐, 그리고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예. 대원칙은 지산지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 문제가 그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지정이 통상 국가 산단은 뭐 짧으면 4년, 그다음에 예. 길면 10년까지도 가는데 그렇죠. 다 언론에 알려지다시피 1년 9개월 만에 졸속으로 지정이 된 거죠. 네. 그것도 내란 전국에.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산단의 가장 필수적인 전력 공급에 관한,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송전선로를 통해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정이 됐다. 국가 산단이 지정이 되고 그 네. 이후에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대규모 그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인 산단 지정 문제가 처음부터 전력 공급과 그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송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에 구체적인 검토 시 지정된 그런 계획에서 이거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차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LNG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력 공급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 대안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하지만 삼성과 SK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히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하는 아리백 이행을 우리 기업들에게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고려하는 상황에 저희 기업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의 양뿐만 아니라 전력의 종류, 아리백 이행 가능성까지 보다 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첨단 산업, 특히 이제 AI, 뭐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그 관련들이 뭐 이름하여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가 이제 기술 선진국들의 국가 산업 경쟁력을 이제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용인 지역에 필요한 전기가 뭐 15기가와트다, 뭐 16기가와트다, 뭐 엊그제 대통령은 13기가와트로 또 언급을 하던데 이게 교수님 어느 정도나 되는 전기인지 사실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뭐 정확하게 이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뭐 어떤 공장들이 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대충 평균적으로 우리가 15기가와트 팹 10개에 해당하는 클러스터가 네. 들어가면은 한 15기가와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원전 한기 네.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영광의 지금 한빛 원전 네, 1기가 한기에 1기가와트. 예. 그래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 이걸 다 공급하려면 지금 10개, 15개 원전을 새로 지어야 충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참 사실 이 문제가 그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지금 송전선을 통해서 보낼 수 없으니 네, 그럼 송전선을 건설 안 한다면은 예. 바로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 그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그러면은 원전 10개 분량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용인에 지금 관련된 계획이 계속해서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수도권 근처에 그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먼 원거리에서 이제 전기를 끌어다 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송전 탑을 세워서 송전 선을 이제 걸쳐서 전기를 운반해다 써야 되는데 김혜정 대표님 이게 이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언뜻
바로 이제 뭐 밀양 사태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뭐 잊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사례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밀양 송전탑 사태는 뭐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2005년에 신고리 원전에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밀양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그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었는데 예. 10여 년간 주민분들이 반대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런 그 주민들의 호소죠.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이 수도권으로 가는 전기는 우리의 눈물을 담고 흐르는 거다.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고 네. 결국 그게 지역과 서울의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그 대하두를 던졌었는데요. 지금 이제 밀양이 결국 이제 정부의 행정 대집행으로 2014년도에 공사가 강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지금은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밀양 송전탑 건설이 추진됐다면 지금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법은 더 주민 의견을 배제하는 형태로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 지금 뭐 전북 지역만 해도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송전선로가 경과하고 있고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용인으로 가는 예, 송전선로이고요. 그리고 또 동해안에서도 울진 원전과 또 삼척과 강릉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으로부터 송전선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용인으로 가는 수도권으로 가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강원도 일대 또 경북의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대책위들이 각각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작년 12월 16일에 100여 개 단체 지역 대책위가 같이 하는 예. 100여 개 단체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행동을 결성을 해서 예. 지금 뭐 청와대 면담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 기자회견, 뭐 행진 이런 활동을 이제 전국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 연대 모습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뭐 여기에 이제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 대책위가 가장 뭐 선도적으로 네. 활동을 했고 또 전북 대책위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면서 이 전국 행동이 좀 발족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익 기자, 뭐 방금 대표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이제 굉장히 관계되는 그 지역이 많고 또 이제 반대 운동도 상당히 그 전면에서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좀 보충을 좀 해주시죠. 예. 전북에서 이제 정읍과 완주를 거쳐서 충남 계룡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고요. 또 장수 지난 무주를 거쳐서 충북 영동을 잇는 노선도 있고 또 새만금에서 충남 서산을 잇는 그 노선 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모두 24개 노선이 이제 전북 전역을 좀 지나게 되는데요. 김혜정 대표님께서 이제 13개 시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주도 걸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걸치게 되는데 이 길이만 해도 640km나 됩니다. 또 이제 변전소 개폐소도 또 8개나 또 들어서게 되고요. 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이제 지역들의 주민들은 매우 지금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입지 선정 절차 때부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읍이나 뭐 완주, 뭐 장수 지역 할 것 없이 각각의 지역 모두에서 대책위가 지금 발족을 해서 이제 집회와 시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 이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비판의 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극한적으로 이제 에너지 식민지 거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평 불만이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늘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돼서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은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전기를 써야 되는 이런 지산지선 원칙이 이 대원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거세게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얘기한 640km는 전북 지역 안에 지나가는 그 연장선의 합계가 64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전주에서 서울까지 공식 거리가 220km 되니까 말씀만으로 보면 전주 서울까지 거리 한 3배 정도 되는 길이만큼의 송전선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이슈 잠깐 앞서 언급 나왔습니다만 이 아리백 그 이슈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대안으로 거론된 새만금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더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차장님 얼마나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또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새만금은 국내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기가와트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에서는 300메가와트 육상태양광 발전소가 2021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해서 현재 6년 차 상업 운전 발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421기가와트 아워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을 하였는데요. 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군산시의 연간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작년에 한 454기가와트 정도 됐습니다. 예. 이 주택용 전력 사용량의 약 93%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는 약 12만 가구에 예. 한 26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 사업의 발전 수익을 지금 새만금의 매립과 개발 사업에 전체 다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새만금에서는 2.1기가와트의 수상태양광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1.2기가와트의 사업이 있고요. 2단계로 0.9기가와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새만금 공사가 2025년부터 1단계 사업 중에서 300메가와트 사업을 저희가 이제 인수를 받아서 이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2단계 사업 모두 이번에 이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 구축 시점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에 예.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260메가와트의 아리백 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30메가와트 사업이 가장 첫 번째 선도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 저희가 올해 인허가 착수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이제 발전소가 시공될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후속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2029년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린 산단의 아리백 기업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재생의 전력을 적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이것이 아리백 특화 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된 사업을 전체 다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총 3조 5천억 정도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에서 진행이 되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말씀 나온 그 아리백 산단 같은 경우도 정부가 지금 아마 2026년도 올해쯤에는 지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새만금 쪽은 지금 어떻게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요? 예. 아마 모든 지자체가 이 새 정부의 이 아리백 신규 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 저희 새만금에서 당연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좀 준비 현황과 새만금 아리백의 강점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만금은 아리백을 이제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국내 최초로 정부로부터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을 지정받아서 새만금 1산단의 5609의 아리백 특화 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린 산단의 아리백 사업과 함께 지금 질문 주신 정부의 신규 아리백 산단 지정에 대해서도 네.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와 새만금 개발청이 함께 노력해서 협력해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 국가 산단의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새만금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제1산단이 있고요. 네. 새만금 개발공사 주도로 신규 조성 중인 제2산단이 있습니다. 예. 이 제1산단은 18.5제곱킬로미터 약 560만 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제2산단은 10.2제곱킬로미터 약 306만 평 규모입니다. 참고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20만 평, 그다음에 시와 국가산단은 487만 평 정도의 규모니까요. 예. 새만금의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예. 매우 큰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는 제2산단을 지금 올해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예, 정부의 그 아리백 산단 지정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 가이드라인에 가장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새만금이 이 산단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엊그제 1월 21일 그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늘 주제와 연관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를 토대로 그 아리백 산단 지정에 있어서 새만금의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 6가지 정도의 강점을 좀 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가와트급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에 있고 아리백 실현을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5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15기에 해당되고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에다가 원전을 짓거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토지 수용성 문제도 있고요. 네. 근데 새만금은 이거에 반해서 이미 아리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경험을 쌓아서 또 더 아리백 기업의 니즈에 맞는 그런 네.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먼저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좀 이따가도 좀 논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기요금 차등제가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 형평성의 이슈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전기요금을 전기 생산하는 지역에는 싸게, 그다음에 원거리에는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라는 그런 예, 설명과 예, 예. 함께 차등제의 필요성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전력이 저렴하고 땅값이 싼 지역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었는데요. 새만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반영하다 보면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것이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 새만금에서 지금 첫 사업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 2023년, 2024년에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제조 기업들이 이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전력 공급을 저렴하게 하면서 동시에 아리백 전력 요금도 20년, 30년간 장기 고정 계약에 확정된 금액으로 일관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을 좀 계산을 해보면 약 킬로와트아워당 182원 정도가 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이 지금도 기업들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내 아리백 기업들이 아리백 재생의 전력 공급을 받으려면 시중에서 약 210원에서 22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그 정도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이런 사업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저희 새만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또 아울러서는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리백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아리백을 안 하는 일반 제조 기업들조차도 이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저희 새만금의 강점이 되겠고요.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예,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새만금 아리백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좀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단지와 산업단지, 배후 정주지구 조성, 세제 감면 이런 인센티브들에 대한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근데 새만금에는 재생에너지 단지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부지가 이미 확보가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 도시와 같이 이미 조성 중인 도시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첫 분양을 완판할 정도로 정주 여건이 마련 중에 있다 보니까 여기 아울러서 새만금 개발청의 인허가 지원, 그다음에 정부의 세제 혜택까지 이루어진다면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리백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새만금 사업을 하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으신데 잘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 그 말씀으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고민을 하는 듯 보이고 결국은 전기가 생산된 곳으로 가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적 방향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새만금이 지금 여러 가지 전력 그 요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 좀 인상이 남습니다. 김혜정 대표님, 지금 아리백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전환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건 너무 알려져 있는 상식인데 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죠. 예. 그러니까 지금 OECD 평균은 35.84%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 10.5% 정도 꼴찌고요. 예.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가 세계 평균은 32%거든요. 뭐 많은 나라는 50%, 60%뭐 더 많은 나라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전성시대다 지금은.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로 우리 그 새만금청에서 나오신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 안 하면 이제는 뭐 수출도 네. 탄소세를 부과하니까 올해부터 유럽연합이 탄소국경 조정세를 부과하잖아요. 우리가 예. 수출하는 제품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아리백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또 처지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는 뭐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원전하고 화석연료가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값이 계속 떨어지고 워낙 빠르게 건설 공기가 네, 네. 짧으니까요. 예. 원전은 뭐 지금 한다 그래도 10년, 13년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뭐 태양광은 1, 2년, 풍력도 3년, 2년 이렇게 아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뭐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훨씬 공기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의 에너지의 시장은 재생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다. 그건 싸고 빠르게 예. 건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원전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재생에너지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고요. 그거는 원자력은 뭐 많이 지어봤자 뭐 지난 5년간 5, 60개 짓지만 이건 억 단위로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기술이나 예.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화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늘어난 전력 수요도 재생에너지가 그 배터리 저장 장치와 함께 우선적으로 네, 네. 지금 채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만금 아리백을 포함해서 전북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선두주자로 나서는 것이 세계의 가장 흐름에 같이 동참하는 게 되는 거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지금은 그것이 우리나라와 기업이 살 길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언뜻 생각난 것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한 70% 정도는 원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대통령도 뭐 이게 원전 이슈가 너무 정치 이념화돼 있다면서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스탠스가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입장이 좀 엿보입니다. 또 보수 매체들은 또 그거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듯하고요. 그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보셨어요? 실현 가능할까요? 그거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오늘 뭐 논점은 아니니까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원전은 지금 해도 부지를 찾는 것도 힘들겠지만 예. 그리고 실제로 십몇 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고 네. 뭐 이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지금 약 3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20기가와트 이상씩 확대를 해야 되고 예. 실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경쟁하게 되면 결국은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송전망에 접속하는 전력망 접속 제한이 재생에너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우선하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2040년까지 이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그 공약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정부 구상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재생 에너지와 탄소 중립 산업을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망이 심한 굉장히 병목 현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게 뭐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죠. 이제 발전소를 짓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워낙 반대가 많다 보니 이제 송전망을 새로 지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발전소 자체를 아예 돌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러한 이제 막대한 이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전력 수요가 수도권 쪽에서 이제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또 알리백 기조가 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생산지는 이제 호남이나 남해 이쪽에 있는 지역 쪽에 좀 이제 많이 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수도권하고 호남 지역을 있는 이제 서해안 전력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해안과 남해부터 또 이제 동해안까지 같이 따라가는 이제 그런 전력망을 전국을 U자형으로 이제 감싸돌게 이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제 그것도 이제 해저에다 송전망을 짓겠다.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건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사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 전인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나왔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수도권으로 보내겠다. 이걸 2036년까지 해저에 선로를 깔아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좀 앞당겨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을 하고 네. 또 2040년까지는 이제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확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지금 어쨌든 바다 아래로 해저로 해서 이제 뭐 초고압 직류 송전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정성이나 혹은 육상보다는 분명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뭐 경제성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성하고 안정성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우선 경제성으로 보면은 지금 2기가와트 설치하는데 지금 8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AC 송전망으로 환산을 하면 10배 이상 드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지금 이 송전 비용은 누가 내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죠. 그럼 네, 이게 네. 이제 삼성하고 뭐 SK가 낼 거냐 예.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 이렇게 지어놓고 이걸 갖다가 전 국민이 같이 부담을 시킬 거냐 아하, 이제 예.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측면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참고 자료 지금 저희가 3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중국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국이 그 남방 전망이 저 광저 신전 이쪽이 엄청 공업 지역이잖아요. 네. 그 서북부의 산악지대에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 가지고 HVDC를 10개를 건설을 하고 또 HVAC 초고압 AC도 8개를 건설을 해놓고 예. 대대적으로 이제 보낸다고 했는데 저기 송전망이 불안정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DC하고 AC하고 서로 간섭 현상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저 AC 선로를 다 잘라버렸어요. 초고압 AC 선로를 우리의 이제 그 500kV니까 우리 저 765에 해당하는 선로 8개를 다 잘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직접 가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니까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하는 방법이었다. 예. 돈은 많이 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DC를 AC하고 같이 이렇게 건설을 하면은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DC하고 AC하고의 이 진동 문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게 보고가 이미 되고 있고 그다음 한번 보시죠. 이번에 스페인에서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정전 발생 직전에 진동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동 현상을 억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정전이 났는데 네. 지금 이 진동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약해졌다. 언제 정전이 발생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사실 스페인도 저 현상이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동이 발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버터라고 하는 DC를 AC로 바꾸는 이 설비, 인버터라는 예. 설비가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계통이 취약해지고 아하. 그러면은 이제 불안정해지기 쉬운 그런 현상이 되는 거는 이거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그 나라를 갖다 놓고 보면은 수도권에 지금 저 동해안에서 DC 가지고 오죠. 그다음에 북당진에서 고덕까지 지금 DC 건설해 놨죠. 그다음에 또 서해안에서 또 DC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이제 그 반도체 민감한 반도체 설비를 두겠다는데 예. 이건 이런 상황들이 검토가 되었을까? 저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수도권에 발전기가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수도권에 지금 34기가와트의 화석연료 발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히트 펌프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그 전기 장치를 쓴다든지 아리백을 하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럼 수도권에 있는 이 소비자 45기가에 해당하는 이 소비자가 지금 다 그 저기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있는 발전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발전기가 줄어들면은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안정성 측면에서 예. 예. 취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취약해지는 시스템에다가 DC를 그렇게 많이 건설을 해가지고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의 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그 모든 것이 수도권 집중해서 이제 초래되는 사회적인 문제 또 치러야 할 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전력도 결국 보면 발전원이 이제 그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뀐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큰 틀은 전기 역시 이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들이 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와중에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아무런 이득 없이 이제 전기만 생산해서 보내기만 하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에너지 식민지 아니냐 이런 자기 비하적인 이제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 그 이제 전북 지역의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사실 이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영환 교수님이 수도권에도 화력 발전소가 많다가 이제 주로 인천 지역에 있죠. 인천, 영흥도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전력 작업률은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국 우리나라 전체의 40% 전력을 소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작업률이 안 되는 35%를 동해안 또 우리 뭐 이렇게 호남 충청에서 끌어다가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요.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력 작업률이 다 100%를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생산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그 수요는 수도권에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다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을 쓰게 되고 예.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의 무려 16%를 차지합니다. 예, 예. 한 그냥 특정 산단 하나가 그런데 이제 뭐 그게 15기가와트냐 13 이렇게 있지만 최소한 10기가와트 이상은 지금 호남이나 동해안에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거 주대계는 이제 호남을 거쳐서 호남과 이제 충청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 용인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름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용인산당 전력 공급용을 아하.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로 해서 이제 모든 인허가 특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세제 혜택 뭐 그다음에 그 뭐 규제 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 세금을 적어도 지금 현재 한손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72조 8조 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아마 더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전기를 소비하는 원인자 그러니까 그 기업의 부담 원칙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네. 편익과 수익은 용인 반도체 기업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그 산업단지를 위해서 실제로 지역은 발전소와 송전소 경과지를 제공하는데 일자리하고 세수 창출은 다 용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거 에너지 식민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헌법 제117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아까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이 예를 들면은 송전선로를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진입로라든가 작업장, 뭐 헬기가 잠시 이륙하는 곳 이런 거는 지자체장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허가권을. 네, 네. 근데 이거 다 그냥 신속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공고 열람 이런 건 보통 이제 지자체 권한인데 이것도 사업 시행자 한전한테
그 말하자면 허가권을 넘겼어요. 네. 그리고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도 뭐 이해관계자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가서 반대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그 2번 정도 무산이 했다. 그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청회 주재자도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고 의견 진술자도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고 의견 진술자를 가서 말하는 발언 시간, 발언 내용도 사업 시행자가 규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송전설로 경과를 하는데 오로지 그냥 그건 다 감수하고 여기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은 심지어 지자체 권한도 박탈된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과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특정 지역, 특정 기업을 그한테만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절차도 생략하고 뭐 네. 그 전폭적인 자원을 좀 지원 몰아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비수도권의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네. 되지 않는 법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더 핵심적인 문제이고 예. 지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분노하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뭐 궤를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건데 결국은 이 좁은 지역에 뭐 자체로도 있지만 전국에서 이렇게 끌어다 오고 이렇게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안정성 문제가 이제 우리가 계란을 바구니 하나에 담지 말라고 예, 그러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거 뭐 똑같은 그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예. 똑같이 볼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그 모여 있는 걸 안정하기 위해서 또 거기 주변에 발전기를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은 지금 있는 수요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더 수요를 가지고 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송전선을 많이 건설해서 예.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완전히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송전선 건설해가지고 이용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 참고 자료 2번을 한번 보시면은 예. 참고 그림 2번을 좀 띄워주시면 지금 저게 이제 맨 위에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량 최고가 45.9기가, 46기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실제로 그 보내는 거는 한 12기가 정도밖에 안 보내요. 이제 그 안정성 문제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가능한 게 수도권에 발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가 이제 점점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이게 인버터 자원이 증가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점점 이제 그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예. 없는 상황. 그런 곳에다가 발전기를 이제 지금 송전선을 그래서 이제 송전선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다음 참고 자료 3월 보시면은 예. 11차 수급 계획 결과입니다. 지금 저게 그 초록색이 34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전국적으로 계획해 놓은 겁니다. 빨간 거는 D시고요. 네. HVD시고. 근데 저걸 갖다가 200km를 갖다가 이제 상정을 하면은 철탑이 한 600에서 700km 됩니다. 네. 600에서 700개 정도.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15개가 건설이 되면은 송전탑만 9,000개에서 10,000개가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지금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가가 삼성하고 SK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SK는 국가가 우리 전력을 공급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네.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그 약속한 내용을 보면은 송전선을 저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이냐? 네. 삼성하고 SK가 한번 공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걸 검토를 한번 해봐라. 예. 저는 이렇게 삼성하고 SK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그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기존에 여러 연관 산업들이 전후방 산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뭐 집적화 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대만이랄지 그런 기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TSMC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만 저 참고자를 보시면 저게 대만의 지도에 점이 쭉 찍히는 게 저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 예. 뭐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사온 건데. 예. 그다음 그 그림을 보면 9번 이거는 이제 그 TSMC의 팹 위치입니다. 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예. 필요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고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같이 나눠져서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대만만 본 게 아니고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예.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분명히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항상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항상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단점이라는 게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예. 그 장점을 이렇게 강조하기에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그 지금 이제 그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뭐 일부 하여튼 정치인 또 언론인에서 남방 한계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지역 혐오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금기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K나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뭐 호남에 와서 인재를 못 구한다 이런 얘기는 진짜 호남 전체를 정말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뭐 그 파운드리라고 해서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게 웨이퍼 만드는 제조 공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일하는 인력은 일정 수준의 기능과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네.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그런 인력은 구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말레이시아가 이제 반도체 수출 5위 국가인데 뭐 네. 밀림 그러니까 수도에서 330km 떨어진 밀림에다가 팹을 운영하고 있고 예. 뭐 대만, 독일, 미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전력과 또 공급 용수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문제로 다 이렇게 분산 배치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림에도 보여졌지만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뭐 중국 상해나 또 그 시안 그리고 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다 허허벌판에 건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방 한계에서 소위 용인 밑으로 못 내려온다 이런 얘기는 사실도 아니고 기업의 주장일 뿐이다. 그걸 일부 경제지하고 보수 언론이 실어 나르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이준석 의원이 뭐 다른 업체들도 집중돼서 산업 효과를 일으킨다 네.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72조 8조 원을 들여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들이는 돈을 지역에다 투자하면 여기 다 소부장 기업이 산업 생태계가 생기게 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거라고 보고 예. 그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의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주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뭐 선거철이 다가와지다 보니까 아마 본질보다는 그런 정치인들이 또 말하는 것들이 더 휘발성 있게 또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재생에너지 품질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 상태에 따라서 사철 또 24시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전력의 품질 또 주파수가 조금 들쭉날쭉해서 정밀 공정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고 뭐 이런 말이 또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또 아리백을 요구할까 하는 또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양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지금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이 태양광이나 풍력 전력을 예. 공장에 직접 공급한다고 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글로벌 아리백 기업들,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TSMC 이런 예. 기업들이 실제로 발전소와 직연결을 해서 전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외부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같이 계약을 해서 이 아리백 인증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예. 예, 현재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2018년, 뭐 17년 이때 아리100을 다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불안정하다고 하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처럼 아리100에 대한 이행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이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직접자가 붙다 보니까 또 전용망으로
공장과 발전소를 연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직접 계약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새만금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가장 가까운 인근 한전 그 선로에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가장 사용하는 가까운 곳으로 이제 전력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고요. 네. 공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수원에 있는 공장에서 저희 아리백을 한다 이러면 수원도 그 인근 한전에서 전력을 받아서 예. 양질의 한전 전력을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그런 주장은 저희 이게 아리백 계약 방식이랑 전력 개통 구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다뤘으면 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AI나 데이터 센터 또 그걸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이 이제 급속도로 세계 기술 선진국들이 패권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더 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한 투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용인 사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전북 또 새만금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마무리 발언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송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송전망이 부족해서 재생에너지 건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를 건설하려면은 그 옆에 수요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고 아리백 산단을 빨리 구성을 해서 그 수요를 만들면은 그 옆에 재생에너지를 바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2030년까지 100기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수요 없이 100기가는 달성하기 쉽지가 않다.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하시고 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용인 반도체 지방 산단 이전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기업이 오는 그걸 통해서 전력 분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또 그 기업이 와서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은 확실한 지역 요금 차등제를 도입을 해서 네, 네. 그리고 뭐 세수 감면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함께 동시에 네.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예. 예,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책과 또 아리백 공급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백 공급, 세제 혜택, 정주 여건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새만금에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업들이 먼저 지방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준비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뭐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좀 이번 기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원희 기자. 네. 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새만금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 새만금 추진되고 있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북자치도가 이제 2030년까지 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했지만은 현재 공정률은 5%대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업비도 30조나 되지만 거의 투자된 것도 그렇게 미미한 수준이기도 하고요. 사실 무엇보다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만금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선거에 따라서 자꾸 추진 체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일이 바뀌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새만금이 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 약속이 10년 뒤에도 과연 지켜지는지 그걸 꼭 지켜보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은 우리 첨단 산업과 전력 정책이 결코 따로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